제가 언론사 컨퍼런스 자주 오는데 오늘은 정말 만난 분들이 아주 특별한 분들이어가지고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님, 전 영국 총리님이 저랑 이제 환담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저는 항상 영국 정치에서 수상과 야당 당수가 1대1로 대면해가지고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하는 그런 PMQ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리시 수낙 전 총리님을 뵌 자리에서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영국의 PMQ처럼 야당 당수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했더니만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길 바라고요. 또 폼페이오 전 장관님도 이렇게 뵙고 인사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결국 그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제계 리더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하고 경제계가 결국 이 대선 이후에 헤쳐나가야 될 많은 도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런 일들을 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분이 오늘 YTN 여론조사 보면 네. 후보적인 약간 정체된 모습이네요. 보수 안팎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그게 저희가 여론조사가 지금 토론이 18일 날 있었고 19일, 20일 양일간 조사된 그런 조사들에서는 상승세가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더 상승세가 저희는 포착되고 있는 것이 18일 야밤에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또 많은 젊은 세대는 19일에 20에서 20일까지 거쳐가지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런 토론의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1일, 22일경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저희가 완연한 상승세가 또 보일 것이고요. 저희 내부 자체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추이가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상향 곡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나 이런 논의보다는 저희 꾸준히 저희를 지지해주는 젊은 세대와 그리고 개혁을 바라는 진취적인 유권자들에게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만나시는 걸로 아는데 안철수 의원님의 단일화 요구에는 어떤 대답 주시겠어요? 안철수 의원님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 계엄정국과 그리고 저와 또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진정성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님의 정치에서 제가 안철수 의원님의 선의를 곡해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직접 저를 만나러 오신다는 말씀에 제가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늘 무엇이 논의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논의의 방향을 가져갈지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과의 교류는 다른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책임 있는 인사들과 다르게 언제나 열려 있고 안철수 의원님께는 좀 더 당내에서 적극적인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김용태 위원장 안에서 만나신 걸로 아는데. 네. 김용태 위원장이랑 저는 워낙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도 봐가지고 또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정치적인 대화는 아니고 서로 어떻게 지내냐 정도 얘기였고 어제 배우자 토론 이런 거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반농담조로 먹이려고 한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그게 아닌 건 알고 있고요. 예,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던진 제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가천대학교 와가지고 또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다시 한번 일자리 문제, 취업 문제 이야기 많이 들었고 특히 문과 계열 학생들 이야기할 때 직업에 대한 고민들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안철수 우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사실상의 조언 또는 본인의 경험담을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단일화하면 안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철수 대표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상대방으로서 겪어본 경험이기 때문에 대충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또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또 해주신 측면이 있어서 뭐 그 선의를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께서 언제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상의 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 그 단일화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님이 조언을 하셨냐 물었더니 예. 박 후보님께 직접 물어보신 게 낫다 그래서 방법론단보다는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단일화를 그때 추진하셨던 경험 그리고 추진 안 했던 경험이 둘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미건조하게 좀 그 경험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당연히 안철수 의원 당신께서는 또 그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으신 거로 보였고 그래서 뭐 저는 그거야말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아마 저희를 또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혹시 질문? 안철수 의원이 본인은 조언을 다 했고 선택은 후보님만 남았다. 네. 하셨는데 이번 조언을 듣고 기존에 가졌던 단일화의 생각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완전히 맞상대방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에 대한 관점자인 정도가 좀 차이나는 그 경험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그럼 안철수 의원이 뭐 조언해 준 것에 더해서 지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특단의 방법, 이번 대선에서 있을 특단의 방법이 지금 좀 갖춰졌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저희 개혁신당은 꾸준히 대선에 이기는 방법론만 저희는 뭐 당권 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선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온 정당이고 그래서 그거는 유권자들께 공개적으로 이미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해가지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셨냐 그것에 반전의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는 딱히 뭘 듣고 제가 뭘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았고요. 유권자들에겐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결국에는 유권자분들이 서서히 입장전을 하셔야 된다. 저희 내부 조사나 이런 결과로는 좀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도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의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지난 1차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세게 달아오른 상태라는 걸 저희가 내부조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응해서 기성세대 또 전통적 보수의 지지자 덩어리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반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저희는 내리고 그런 이기는 전략에 저희는 주목하지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단일화니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도 저희 내부에서 전략회의를 하면서 수치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저희는 유권자들께서 빨리 표를 몰아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누구였냐? 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어제 반농담조로 김용태 위원장이 저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럼 혼내준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또 우리 만나면 늘상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예. 이게 진짜 따옴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냥. 예. 자기가 이제 정치로는 선배지만 당에 오시면 잘 보시겠다 이런 이야기 의원님께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뭐 안철수 의원님이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은 뭐 저도 사실 누차 얘기한 것처럼 대선 경로에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님과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기술진흥에 있어가지고는 언제든지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서로가 속한 당이 다르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들으면서도 뭐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단일화 안 하신다는 얘기는 100번은 더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방법은 뭐 사실 저희는 이 단일화 논의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사실 표심의 집결에 상당한 장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뭐 선거에 의미 있는 행동 아닐 거고, 저희가 이게 자꾸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해 가지고 대중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게 뭐 돈이 자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 지불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단일화를 할 것이라느니, 아니면은 뭐 이준석이가 뭐 한 자리 받고 할 거라느니, 이런 가설이나 동기 자체가 저희는 다 그냥 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실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준석을 포섭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제가 탈당해서 창당하기 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창당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제가 정치하면서 한 번도 이끌리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그 포인트일 겁니다. 예. 저는 여론조사 수치가 지금 2030 위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대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판단한 결과로는, 내부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로는 2030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의 맞상대를 가정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로 이준석에게 우위가 있다라는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준석 중심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022년 대통령 선거보다 젊은 세대에서 더 강한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데이터를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고, 실제로 지난 토론 이후에 60대 이상에서도 특히 60대 여성 중심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선거할 때 데이터 보고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는 감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께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부터 그 흐름이 가속화되면은 아마 2차 TV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 완연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이 정체되어 있는 선거에서 한번 파란을 일으켜보자라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수면설이 관련한 소식이 좀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탈당한 분이랑 관계없다 이렇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평생을 수사검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마 수사하시는 분들이 이 수사 대상에게 항상 고지하는 것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편하게 하신 말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항상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고지를 할 텐데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후보 네. 만나 접근하시려고 하는데 만날 의향 있으신가요? 제가 뭐 김문수 후보를 지난번에 서울시 행사에서 만나 뵙기도 했고, 뭐 김문수 후보를 만나는 것은 지금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날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뭐 김문수 후보께서 뭐 기사로 이렇게 통상적인 발언하시는 것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게 뭐 저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후보님 저 공화마을 가십니까? 이번 주에? 아직까지 최종 판단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선거 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그건 끝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관천대를 방문하신 배경을 두고 네. 과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네. 그 관천대를 비하한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천대 학생들과 앉아가 식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멘트가 여러분 아주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훌륭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본인이 석사 학위를 받은 그런 모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하였던 것이, 그런데 그게 과거에 뭐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절의 언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회자되진 않은 편인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분열적인 어휘를 사용하거나 비하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대해서 이찌기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슈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가벼운 언행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아마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가천대학교 학생분들이 다 훌륭한 학생으로 보이고, 특히 가천대학교 저희가 고속도로 타고 오면 항상 옆에서, 오늘도 제가 첫 질문이 저기 저 멋진 건물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저도 항상 꼭 와보고 싶었고 관심 많은 학교인데, 오늘 정말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에 감탄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가천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더해가지고 오늘 가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기자 질문이라서 이거는 언론 질문. 예. 예. 잠깐만 안 들려. 같이 먹자 하면서요. 오늘 저도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공계 일자리가 좀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제가 또 많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공계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일자리일수록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 연구소나 아니면 생산시설로 가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주저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든지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공계 이제 연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지방에 이제 회사로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약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취업 고민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 풀어내야 되고요. 창업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천대학교는 오늘 들어보니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소위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접근성이 좀 안 좋은 자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로를 좀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도 미리 뭐 많이 고민해왔고 저희 과방위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정책에 또 담아내고 또 많이 공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이 공공의료의 한 구현된 케이스 중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에 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불교부 단체로 상당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공공의료원에 비해 가지고 꽤 많은 액수인 4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그런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병원이 기획된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을 저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의 의료진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확인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의 지금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 것인지, 보통 우리가 시범사업조로 아니면은 초기 사업조로 한두 군데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재정 여건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인 성남시에서 이 시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은, 지방이나 이런 곳의 의료를 공공의료로 해결하겠다는 그의 발상 또한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게 탐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또 짚을 그런 예정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후보님, 이재명 후보가 국제경제에서 불공고에 대해서 승수 효과를 얘기하는데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박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면은 바보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준석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을 안 찍을 것 같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광역 도발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유권자에게 어떤 공약을 하고 정책을 설명하고 그것도 가르치듯이 이것이 경제다, 경제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몽하듯이 했거든요. 그랬으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더 이해가는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일 텐데, 못 알아들은 바보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텔 경제학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 성남시 공공의료의 상태를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실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둬가지고 추진했던 이런 사업이 지금 500여 개의 병상 중에서 거의 한 200여 개의 병상이 저렇게 침풍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렇고 언제든지 책임 있는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막상 이렇게 지를 때는 본인의 치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나중에 그 관리가 사후에 안 되는 것은 전형적인 그냥 치적 쌓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의 그런 국민에 대한 도발은 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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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지역 공약으로 성남시 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입국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분이 아직 경기도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 단위 저희가 시별 공약 같은 것들을 지금 공약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발표하면 바로 언론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성남시 의료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대학병원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반경 뭐 한 10km 이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 의료원이 의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지금 뭐 위탁 형태로 가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위탁 운영에 대한, 공공의료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례도 성공적인 사례가 몇몇 있기 때문에 속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이 해답은 본인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알겠습니다. 네.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 모델, 무엇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어떤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담당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은 그것에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발굴하면은 다 좀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지역 내의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충분히 담당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보건소 등과 함께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의료 소비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자가 붙었다 좋은 게 아니라 내 병을 잘 고치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럼 공공의료원이 특별히 존재할 이유가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당면하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대부분 민간병원에 의해서 담당되어지는 구조이고, 건강보험의 당연가입제로 인한 필수 지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병원이 수가의 적용을 받고 공공성을 띠고 운영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공공의료만이 공공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조금은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채널A 주민입니다. 오늘 성남시 의료원 방문하셨는데, 예. 방문하시기 전에 예상하셨던 바와 비교해서 한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뭐 의료진 및 그리고 병원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어떻게든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확인한 병동에서의 그런 심품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수요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우려했던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성남시 의료원이 이미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영률,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맞다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는 오늘 방문을 통해 동의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에 2010 저희가 4년인가요? 그때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도로 진주의 진주의료원의 운영의 방만 실태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진주에서 공공의료원이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자되는 아니면은 지원되는 세액에 비해 가지고 좀 방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성남시 의료원 아직까지 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운영 모델이나 성과가 확립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해가지고 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일정 관련은 아니긴 한데, 네. 수석 대변인님이 뭐 SNS에 이제 팀 인사들이 최근 단일화 관련해서 연락하면서 신윤계 인사들이 당권 줄기는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한다고 했는데, 예. 대안 있었는지랑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에게는 옹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저한테는 안 되는 것이, 저는 제가 그런 말과 관계없이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그런 당권이니 뭐니 해본 거에 대해서 환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저와 친분 있는 의원들 위주로 승리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해 오신 분들은 덜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는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다 대처했습니다. 예. 중앙일보 감사위원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 TF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단일화 앵무새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참 황당한 선거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단일화하자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말만 하면 극단적인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뭐 이런 황당한 선거가 다 있습니까? 공약 검증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한 얘기를 다시 얘기해도 극단적인 얘기라고 하지 않나. 한쪽에서는 단일화 무쇠처럼 그냥 나서가지고 싫다는데도 계속 스토킹하지 않나. 저는 이 중차대한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더 가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내용 토대로 토론에서 좀 지적을 하시죠. 제가 사실 지난 TV토론 1차 토론 때도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매너가 안 좋은 방식으로 토론에 임해서 좀 뭐라 될까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자꾸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재명 후보의 그 괴짜 경제학과 그리고 왜곡된 그런 정책 의식이 워낙 버라이어티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약간 궁금합니다. 예. 이미 사실 호텔 경제학 이런 것도 하루짜리인데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지금 일을 키워가지고 아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아집의 정치를 할지 차라리 이거 하나로 계속 두들겨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를 저런 식으로 외골수로 운영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 아는데요. 예, 그 사람 정치 진짜 못하고 나중에 탄핵까지 당하던데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기시감을 전 약간 느낀다. 왜 국민에게 솔직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을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준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석 4번